경기 성남 지역 폭력 조직과 유착설이 제기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금 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현장 경기도청입니다. 이은우 기자, 이 지사가 내놓은 입장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재명 지사는 이 조폭 유착설에 대해 음해성 조폭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앞서 한 방송이 제기한 의혹은 실체가 없는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논란을 해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인 만큼 그동안 대응을 자제를 했었지만 실체 없는 헛개비 의혹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감추는 상황에 이르러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수사 요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죠. 그게 이제 여배우 스캔들인데 오늘 경찰이 주진우 기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 오후 주진우 기자를 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벌입니다. 주 기자는 평소 김부선 씨와 절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김 씨에게 조언을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 기자는 지난 2016년 배우 김부선 씨가 이 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SNS에 올린 사과문을 대신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지영 작가와 김어준 씨를 조사한 경찰은 이들 중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를 직접 불러서 조사하는 방침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현장 특검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특검팀의 수사 이제 30일가량 되면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별세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부딪혔는데요. 윤준호 기자, 지금 특검팀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현안이 무엇입니까?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그동안 크게 두 갈래로 진행돼 왔습니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의혹인데요.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사는 돈을 받은 쪽이 아닌 드루킹 일당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미끼로 정치인들을 협박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제부터 급물살을 탈 전망인데요.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정치권 인사들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이 이 드루킹 일당 댓글 조작의 정치권 관여 여부를 가릴 핵심 증거물 확보했다고요? 네, 특검팀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보관해온 USB 메모리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USB 안에는 드루킹 김 씨와 김경수 경남지사 사이 메신저 대화 내용과 만남을 정리한 일지, 그리고 김 지사에게 전달한 댓글 활동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뽑아 기다리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현장 통일부입니다. 박민우 기자, 오늘 판문점에서 중요한 남북 간 만남이 있다고요? 네, 오늘 남북 적십자가 판문점에서 만났는데요. 지금 막 이산가족 생사 확인 결과를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적십자는 오늘 아침 9시 북측이 의뢰한 이산가족 생사 확인 회보서를 가지고 판문점으로 출발했습니다. 남북은 이날 주고받은 생사 확인 회보서를 토대로 상봉 대상자 100명을 각각 선정해 다음 달 4일 명단을 교환합니다. 최종 상봉자로 선정되면 8월 19일 방북 교육을 받고 이튿날인 20일 금강산으로 향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다음 달 20일부터 일주일간 열립니다. 최근 북한이 탈북 여종업원의 송환 문제를 압박하면서 상봉 행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었는데요. 아직까진 순조롭게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장 해체에 착수를 했죠? 네, 아시다시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가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해당 시설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폐쇄를 약속한 곳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북한이 핵심 미사일 시험장 해체에 착수했다는 걸 보여주는 새로운 사진들이 나왔다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약속에 완전하게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북측의 향후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공식 해체할 때
확실한 검증을 위해 외부 감독관의 참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슈를 짚어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냉방기구를 도저히 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력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홍유라 경제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도 너무 더워서 지금 사실 저희도 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예요. 특히 저는 이제 집에 에어컨을 아직 사지 않아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전력 예비율이 10% 미만으로 이제 밑돌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좀 아직은 그래도 괜찮을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아직 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전력 예비 용량이 500만 킬로와트 네. 이하가 될 때 이제 준비 상태가 돌입되는데요. 네. 아직은 뭐 10% 그러면 거의 1000만 정도 되는 거고 어제 네. 가장 낮았을 때가 한 670만 정도 네. 돼가지고 뭐 아직은 괜찮은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아직은 좀 견딜만 한 상태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괜찮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면 사실 폭염이 뭐 다음 달 중순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라든지 정부의 대책 같은 건 지금 있나요? 네, 블랙아웃이 사실 2011년에 한 차례 있긴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때도 이제 폭염이 갑자기 찾아오고 이상고온이 계속되면서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24만 킬로와트까지 전력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도 블랙아웃 위기에 당시에 닥쳤고 그 순환정전이라는 이 롤링 블랙아웃을 실시를 했어요. 예, 근데 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갑자기 사람이 갇힌다던가 신호가 예. 꼬이는 등 대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도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서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옷을 네네. 벗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랬군요.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급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이 수요 감축 요청이라는 거를 검토를 한 차례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예비력이 좀 충분하고 괜찮기 때문에 예. 수요 감축 요청이 기업에 부담이 또 될까 봐 하는 점도 고려를 해서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네, 아무리 뭐 어쨌든 괜찮고 뭐 대책이 있다고 해도 사실 지금 폭염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정말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네, 굉장히 좀 대책을 좀 당부를 했습니다.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아주 무더위 때문에 우리 국민들 고생이 많습니다.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 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 계획과 전망 그리고 또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밝혀드리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실 국민들 블랙아웃도 블랙아웃인데 더 걱정인 게 이렇게 에어컨 빵빵 쓰다 보면 전기세가 굉장히 걱정일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시민들도 사실은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를 살 수 없으니까 예. 마구 틀면서도 요금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이 주택용은 전기 요금이 누진세이기 때문에 계속 많이 쓰다가 어느 일정 부분에 도달하면은 네. 요금이 더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걱정 때문에 실제 한전 전기요금을 조회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어제 오후 일시적으로 접속이 그렇군요. 마비되고 이제 네. 폭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만 정부에서 요금을 인하하거나 이런 대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전 홈페이지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 가면 그 요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날씨를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사실 가장 궁금한 게 도대체 이 더위 언제까지냐일 것 같은데요.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연결해서 우선 폭염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기성입니다. 네. 사실 어제 비공식 기록이긴 한데 저는 제 눈을 좀 이렇게 의심했는데 최고 기온이 40도가 넘은 지역까지 발생했더라고요. 네네. 사실 40도 약간 심리적인 마지노선 온도 아닙니까?
되게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죠. 40도면은 일단 뭐 열대기후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거든요. 어제 이제 경북 영천, 경기 여주에서 이제 40.3도인데 물론 공식 기상 관측소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비공식 기상 관측소, 무인 관측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기록에 남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미 2년 전에 경북 경산에서 무인 관측소로 40.3도를 기록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40도가 넘었는데 공식 관측소 최고 기록은 1942년 8월 77년 전이죠. 네. 이때 대구에서 기록한 40도가 최고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그리고 어제는 공식 기록은 39.6도였죠. 경북 의성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40도 대구 기록이 공식 기록은 깨진 적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기상청 장기 예측 시나리오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알대 기후로 계속 지금 접어들고 있고 네. 2050년 정도만 평균 기온이 3.2도 정도 상승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조만간에 알대 기후로 접어들어가면서 요즘 같은 이런 기압 배치가 만들어진다면 뭐 최고 기온 40도를 이제 공식 기록이죠. 깨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정말 그냥 뭐가 평균 온도가 40도가 넘을 날이 정말 머지 않았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지금 어제 그 온도를 보니까요. 서울에서 경기, 여주, 충북 이렇게 울산까지 쫙 대각선으로 이렇게 사선을 따라서 기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게 네네. 뭐 따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 지역의 어떻게 보면 기상적인 특성으로 볼 수가 있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저도 쭉 분석을 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라든가 경기, 이천, 충북, 충주, 경북, 안동, 대구로 해갖고 쭉 사선 모양, 어깨띠 모양으로 기온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게 이제 일단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일단 도시화로 인한 도시 열섬 현상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근 지역보다 서울이 항상 기온이 높아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주라든가 충주 이런 지역은 분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뜨거워지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항상 보면 그 인근 지역에서 이 지역들은 기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요. 다음에 이제 대개 경북 지역, 경남 지역, 그러니까 이 영남 지역은 가장 큰 게 이 영남 알프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태백산맥 줄기에서 내려가는 그 소백산맥 줄기의 동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서기류가 들어올 때 산맥을 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기온이 상승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것이 대개 영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네.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여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현상 때문이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면 기후 특성이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요즘 폭염 뭐 무더웠던 1994년과도 자주 비교가 되는데 어떻게 1994년 기록을 경신할 건지 그리고 이 더위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워낙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1994년이 정말 살인적인 폭염이었지 않습니까? 그 폭염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던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저는. 아, 그래요? 일단 네. 현재까지도 1994년과 올해가 굉장히 기압계가 비슷해요. 네. 장마도 일찍 끝났고 북태평양 연고기압도 빨리 발달했고 열돔 현상도 똑같이 발달하고 있는데 상층 보면 아직 1994년보다 좀 약해요, 올해가. 그래서 지금까지 7월도 평균 최고 기온을 쭉 분석해 보면 네. 1994년보다 올해가 지금 0.7도 이상 낮습니다, 아직도.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1994년 네. 같은 경우는 7월 말에서 8월에 태풍이 한 3개 정도 올라서 열을 낮춰줬어요. 네. 근데 올해는 이제 태풍이 어떻게 될지 예상 못하지만 만일 태풍이 없이 그대로 8월 중순까지 이 폭염이 이어진다면 1994년 정도 근처까지 갈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고는 보지만 네. 현재로는 1994년이 우리나라가 폭염으로 3,383명이 죽었던 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닐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태풍 여부에 조금 그게 달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일본 쪽에서 태풍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혹시 네네.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을까요? 제가 이제 예보관 생활을 40년 하고 있는데 네. 태풍이 올라오기를 기다린 게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렇죠. 정말 역대급 더위가 너무 심해서 폭염을 식혀줄 태풍이 좀 기다려지는데요. 네. 현재 뭐 발생했는 11호 태풍은 우리나라에 영향 주지 않겠고요. 오늘 새벽에 발생했죠. 12호 태풍입니다. 종달이라는 태풍인데 이 진로에 따라서 우리나라 날씨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뭐 국가태풍센터 발표에 따르면
12호 태풍은 이번 일요일이죠. 29일에 예. 일본 도쿄 지역으로 상륙한 다음에 예. 북서진하면서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해상으로 진출하면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해 이때 이제 동전에 나간다면 우리나라에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폭염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일부 모델들은 우리나라 쪽으로 서쪽으로 오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태풍의 세력은 굉장히 약해져서 태풍의 피해는 없더라도 네. 일단 바람은 다소 강해지고 구름도 많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폭염은 한풀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994년 같은 경우죠. 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그 종달이라는 태풍의 진로의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더 그렇군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네. 보이거든요. 네. 다만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하더라도 이번엔 좀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해 와서 좀 폭염을 식혀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풍이 없으면 94년만큼 그때 가장 무더웠던 여름만큼 더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 태풍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더우니까 지금 전력이 어쨌든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정비 중인 원전을 재가동했는데 이것 가지고도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전을 이 전력 수요가 폭증하니까 다시 재가동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사건의 발단은 한수원이 지난 22일 발표했던 그 여름철 전력 공급을 위한 총력 대응, 요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거기서 원전 2기 재가동을 서두르고 다른 2기는 정비 시기를 미루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면은 전력 수요가 늘어나니까 지금 원전 2기를 재가동하고 원전 2기를 정비하겠다는 것을 미루겠다는 내용을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냐고 지적이 나왔는데요. 한수원은 그게 불거지니까 다시 설명 자료를 내가지고 이 네. 2기 원전의 계획 예방 정비 착수 시점이나 이런 정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4월에 다 예정된 일정이었기 때문에 아하. 갑자기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 거군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교수님 전문 분야신데 이제 탈원전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현 정부에서 당장 원전이 지금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거는 그래서 월성 1호기만 지금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져 있고 예. 나머지는 뭐 계속 운전 가능한데 네. 문제는 이제 그 탈원전을 명분으로 해서 예. 안전 기준을 강화해서 예. 좀 이제 그 정비 기간을 늘리는 그런 네. 문제가 지난 겨울에 네. 그 전력 부족을 좀 초래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네네. 이번에도 24기 중에 지금 이제 7기가 쉬어 있는데 네네. 아주 이례적으로 많은 게 쉬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요? 뭐 예년보다는 좀 네. 한두 기 정도는 더 서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수원에서 지난번에 그 네. 발표한 조치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예. 재작년 이럴 때는 예년에 늘 이루어져 왔던 그런 그래요? 조치입니다. 근데 네. 아마 한수원에서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발표했던 게 오해를 샀던 모양인데 그중에서 한울 2호기 다시 네. 곧 재가동을 하겠다고 했던 것은 얼마 전에 이제 뭐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정지가 됐던 거를 다시 가동시키는 거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정상적인 정비 일정에 따라서 가동하기로 됐던 거를 이제 여름철 피크인 8월 중순 이전에 그때 맞춰서 이제 재가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네네. 문제는 지금 이제 피크가 네. 7월 말인 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발생한 거에 대해서 네네. 이제 예상을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아마 그 이유는 어제 이번 주에 이제 방학되고 그다음에 아까 누진세 말씀을 하셨는데 네. 누진제가 이제 3단계로 축소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택용 전기요금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네네. 가정에서 특별히 아이들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그 냉방, 에어컨 수요가 많이 늘어났던 게 네. 비정상적인 그 출력 증가를 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상치에서 좀 벗어난 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 올해는 잘 넘긴다고 해도 가장 걱정인 건 제가 보기에도 내년, 내후년, 뭐 3년 뒤, 4년 뒤 이제 폭염이 더 심해지고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전기 수요가 늘 거거든요. 근데 탈원전을 하게 되면 현재 24기라고 하지만 2022년은 뭐 28기, 31년은 18기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전기 수요 견뎌낼 수 있을까? 이렇게 탈원전 해도 될까? 이런 걱정이거든요. 예, 지금 네. 올해가 뭐 이상 기후 고온이다. 네. 또 지난 겨울이 이상 한파였다. 뭐 이렇게들 네.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네. 그 혹한과
폭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이런 그 냉난방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건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예. 충분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기저 전력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원자력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특별히 풍부하게 공급을 하면서도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원전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네. 저는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그런데 아까 문재인 대통령 발언도 봤다시피 이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고수하겠다. 오히려 산업부한테 제대로 홍보를 해라. 이렇게 오히려 질책을 했어요. 그만큼 이게 유지는 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석탄 발전이라든지 LNG 발전 이런 쪽으로 가동을 해서 그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뭐 비용이 더 오른다든지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이제 비용이 문제죠. 네. 탈원전 정책이 위반이 됐던 거는 작년이고 그때는 이제 2016년 그 LNG 가격이나 뭐 이런 석탄 가격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LNG를 확대해도 네. 이렇게 발전 원가의 상승에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서 LNG를 원자력을 대체하는 그런 예. 전호로 상정을 했었는데 예. 막상 보니까 이제 올해 그 LNG 가격이 뭐 한 40여 % 오르고 예. 석탄 가격도 오르고 이제 국제 유가의 불안에 따라서 그런 그 화석 연료 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고요. 예, 예.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이제 기후 변화가 되는 거, 이렇게 네네. 고온이 생기고 한파가 생기는 게 지구 온난화거든요. 예. 그거의 요인은 이산화탄소 배출이고.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석탄 작년에는 사실은 원자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석탄이 더 많이 사용이 됐고 그걸로 2천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발생을 아, 했습니다. 그렇네요. LNG도 이제 석탄보다는 적지만 한 60%는 이산화탄소 발생이 되고 네. 그래서 그 기후 변화 관점에서도 이런 화석 연료를 줄이고 네. 원자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가 이제 그런 점에서 좋죠. 근데 네. 이제 비용이 문제인데 그 비용을 원자력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주면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한 그런 에너지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이렇게 함께 가서 뭔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근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장바구니 물가도 비상이잖아요. 폭염에 어느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위기인 상황인가요? 네, 제가 이 장바구니 물가 취재를 나가 보니까요. 이제 네. 재래시장에 가서 만난 상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은 그 채소가 녹는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녹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취재를 나갔을 때 비닐하우스에 있는 오이도 말라 비틀어져 있고 또 뭐 사과 같은 경우도 검붉게 변해 있거나 이렇게 채소들이나 사과 같은 게 잘 예. 자라지 못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생육이 부진하기 때문에 네. 출하량이 줄어서 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영상 보니까 고추가 잘 자라야 되는데 폭염에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네, 네. 저런 식으로 이렇게 생육이 부진한 상황이 네.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고온에 민감한 이제 배추 같은 경우는 네. 직접적으로 이제 바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 18일에는 이제 경계경보까지 발령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 도매 가격을 보면 한 포기당 한 2,652원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평년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면 한 26% 정도 오른 거니까요. 소매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 굉장히 네. 많이 오른 겁니다. 이 무도 폭염에 굉장히 취약한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가격이 한 1,450원까지 뛰어서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43% 정도 올랐습니다. 네. 이 문제는 폭염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당장 추석까지도 영향을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장바구니 물가가 비상인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뭐 장바구니 물가도 그렇고요. 생활의 불편도 있습니다. 그 KTX 느려지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폭염에 설마 KTX가 느려질까라고 했었는데 그 선로가 이제 너무 뜨거워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저렇게 이제 KTX도 속도를 조절하는 지금 베이컨이 있고요. 이 버터가 그 선로 위에서 녹아내리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가 어쨌든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력 수급, 이 폭염, 이 문제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부가 이제 국민 여론에 따라서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네. 탈원전 정책의 문제가 지금 이제 요새도 보시다시피 전력 수급이나 기후 변화 대처의 이제 그런 약점으로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장래에. 그래서 차후에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변경이 필요한 길은 최소한 남겨둬야 된다. 예. 그 대표적으로 이번에 신규원전 부지를 해제하는 그런 조치가 이제 실시될 텐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역적인 그런 그 탈원전 조치거든요. 근데 그런 조치만은 취하지 않도록 나중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시공 중인 대형 수력 발전댐 일부가 홍수로 무너지면서 물이 인근 마을을 덮쳤습니다. 현재까지 수백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럼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자, 현재까지 피해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네, 아직 피해 지역에 물이 다 빠지지 않아서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최소 20여 명이 사망했고 100여 명이 실종됐으며 6,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라오스 당국은 피해 지역을 긴급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각으로 그제 밤입니다. 폭우로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있는 수력 발전댐이 범람하면서 인근 6개 마을을 덮쳤습니다. 무려 물 50억 세제곱미터가 갑자기 마을을 덮친 건데요. 국제 규격 수영장 200만 개를 채우고도 남는 분량입니다. 이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시뻘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구조를 기다리기도 했는데요. 라오스 기상청은 피해 지역 인근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보가 돼서 피해 지역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댐이 우리나라 기업인 SK건설이 짓고 있던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책임이 있는 겁니까? 지금 바로 그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댐은 지난 2012년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공동으로 수주해서 시행했고 내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라오스 당국은 이 댐의 보조댐이 붕괴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건설사 측의 책임에 무게를 더 뒀는데요. 하지만 SK건설은 댐이 무너진 게 아니라 물을 가두려고 만들었던 뚝처럼 만들었던 그 댐에 넘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피해 지역에 평소 3배가 넘는 비가 내렸고 보조댐 5개 중 하나가 범람을 해서 범람한 물이 이미 비가 많이 내려서 침수된 하류 지역으로 내려가서 피해가 가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라오스 정부와 SK건설 측이 댐 붕괴냐 범람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현장 조사 결과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채널A 뉴스 박수인입니다. 네, 오늘의 핫피플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핫피플, 송영무 국방부 장관 앞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한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입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당시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는 현재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건 아닙니다. 아니 이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저 국회 안에서 같은 회의장에서 국방부 장관과 직속 부하가 저렇게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이 국방부 내부에서 위수령 문건 잘못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을 얘기했다는 게 민대령의 주장인 거죠. 주장이죠. 어제 이제 국회의원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민대령을 불러가지고 일부러 저걸 들은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송영무 장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부정적 이미지를 심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7년 동안 장교로 군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 네네. 예, 그런데 기무부대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을 보면요, 송 기자도 잘 아실 텐데 기무부대라고 하면 안하 무인격으로 군대에서 행동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계급장도 안 달고 다니고요, 군복도 안 입어요. 군내에서 부대 내에서 보면요 사복 입고 다니면서 하사관이 장교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는 제가 7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도 뭐 간혹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제 저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령이 지금 네. 장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진실 문제는 특별수사단에서 저는 이제 찾아낼 거라고 봅니다. 특별수사단이 열심히 조사해서 찾아내겠죠. 예. 다만 이제 저런 모습을 기무부대장이 그러면 이제 저 민대령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내에 소속돼 있는 기무부대 파견대장인데 기무부대장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본질은 과연 뭐냐면 기무부대가 본인들의 업무와 관계없이 네. 문건을 만든 게 문제잖아요. 지금 네. 위시령이든 아니면 계엄령이든 촛불 집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위시령과 계엄령을 만든 그 문건의 문제가 지금 초점이 돼야 되는데 예. 국방부 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걸 가지고 자꾸 기무부대가 혹시나 자기들의 어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요, 저는. 네. 그래서 기무부대 입장에서 과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야. 물론 저는 송영무 국방장이 만약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 문제를 삼는 건 맞다고 봐요. 다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 자체는 이런 문건을 왜 기무부대가 만들었냐 하는 부분에서 본질이 있는데 네네. 그걸 자꾸 흐리면서 다른 쪽으로 기무부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어제 또 기무사령관도 나와서 비슷한 뭐 보고 네. 시간을 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는데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좀 단단히 준비를 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게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했어요. 뭔가 관계 확인서를 뭐 송 장관 측에서 뭐 사실 받아들여 다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실제로 국방부가 네. 거짓으로 입장을 발표했다라는 것이고 간담회 이후에 뭐 언론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그것을 반박, 정정 보도를 요청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11명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으러 다녔는데 그 네.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허위이기 때문에 나는 내 양심상 도저히 이 사실관계 확인서에 동의할 수 없어서 거부를 했다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네. 대변인실에서 이런 거짓된 확인서까지 받으러 다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건데 군이라는 게 이게 보니까 지난 23일에 이미 전역 지원서까지 민대령이 제출을 했다 그러고 그렇다면 정말 공개된 데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이걸 발언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몰리는 거에 대해서 군인으로서의 명예 감정이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를 받은 것은 그런 것들이 연유가 됐을 가능성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기무사 개혁에 대한 어떤 문제가 크게 화두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기무사에 대한 개혁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이 이 근저리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네. 지금 난데없이 국방부 군대 내에서 거짓말 논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 근저에는 여러 가지 기무사의 개혁, 계엄령 문건의 작성 경위와 관련된 갈등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쨌든 갈등은 둘째치고 그 갈등을 국민들 앞에 오롯이 노출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이거 말고도 그 보고 시간이 몇 분이었냐를 두고도 또 공방을 벌였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3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 문건이 발견되고 나서 이 예. 문건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 시간이 20분이냐 5분이냐를 놓고 지금 또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별로 저는 뭐 시간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진 네. 않지만 예. 이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석구 지금 기무사령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시 38분에 자기가 보고하러 들어갔고 55분에 나왔다고 주장을 네. 하고 있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38분에 들어온 건 맞지만 네. 그 이제 장관 비서들이 있는 공간이 있고 장관 집무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 다른 사람과 인사하고 대기를 하는 시간이 10분이었다. 네네. 그럼 결국 48분 정도에서 50분 사이에 들어온 것이고 나간 시간이 55분이기 때문에 7분에서 5분에서 7분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송영무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이제 문서가 68쪽에 8쪽 하면 한 7, 80쪽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이걸 꼼꼼히 20분이라 하더라도 꼼꼼히 살펴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사령관이 어떤 형태로 보고했냐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중요한 문건이라고 보고를 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이런 문건을 발견했습니다라고 보고했는지 그건 이제 수사기관을 특별조사단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송영무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문건이 발견된 것만 얘기했지 중요한 사안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석구 사령관은 중요한 문건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거기 좀 차이가 있는 건데 뭐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 시간이 20분이고 5분이고의 문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문건이 어떻게 작성됐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목표를 가지고 작성됐냐 실행 계획이냐 아니냐 이런 그렇죠.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뭐 아까 그런 질문도 하셨지만 이런 군내에서 장관과 사령관 또 기무부대장, 대령 이런 사람들의 이런 하극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일까?
군의 기강이 제대로 지금 잡히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강하게 들고요. 네. 정말 이 군령이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하극상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장관에 대한 이런 모습이 군이 노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이제 군이 그 최전방의 GP를 일단 시범적으로 철수를 하겠다 이런 예. 방안을 좀 추진한다고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판문점 선언이라고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네.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때 그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자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GP든 아니면 또 화기 같은 경우도 유엔사 협정에 보면은 이런 다연 발생이나 뭐 이렇게 연속해서 총알이 나가는 그런 무기들은 설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남북 간 모두 다 지금 설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비무장지대를 완전한 비무장화하자 이런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제 GPA가 나온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이제 서로가 상호적으로 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의 GP만 빼고 북한의 GP는 그대로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네. 상호가 함께 남북한이 함께 비무장지대를 완전히 비무장화하고 GP들을 서로 철수하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핫피플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의혹으로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이 지사 오늘은 그 김남준 언론 비서관을 통해서 조폭 연루설 관련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음해성 조폭무리의 허구를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여전히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조폭과 권력의 유착 관계가 완전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우리 사회에서 그 연결고리를 원천 봉쇄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손 변호사님, 이거 사실 지금 며칠째 지금 시끌시끌한 이슈인데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이제 검찰 수사해라 이렇게 정면 돌파를 나섰네요. 억울하다, 나는 당당하다, 수사하면 내가 협조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담아서 수사를 요청한 게 아닌가 싶은데 수사를 요청한다면 보통은 내가 피해자로서 뭐 고소나 고발을 한다는 의미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고소를 한다면 언론사의 명예훼손 정도 고소를 할 수 있는 지인데 그런 형식이 아니라 수사라는 건 내사부터 시작할 수 있어. 내사라도 해서 실제로 성남시와 그 조폭과의 어떤 유착 관계가 있어서 돈이 오고 갔는지 불법 비리가 있었는지를 한번 봐라. 네네. 그런 혐의가 있으면 정식으로 수사를 전환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나는 수사를 해도 깨끗하다. 이런 입장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닐까 싶고요. 예. 실제로 저는 이거 수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뭐 정식 수사는 아니더라도 내사로 뭐 여러 가지 위탁 계약, 수의 계약을 했다던가 여러 가지 관련된 어떤 그 지원을 받은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 밝혀서 어떤 불법 자금의 흐름이 있었는지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뭐 내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촉구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바로 검찰 수사를 저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뭐 소환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혐의점이 있어야 돼. 적어도 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의혹, 문제 제기에 불과할 뿐 실제로 어떤 불법이나 범죄 행위가 있었다라고 단정질 만한 사건이 지금 발견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식 수사에까지는 이를 단계는 아니고 내사 정도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폭 연루설로 지금 검찰 사실상 수사를 받을 그러한 처지에 놓였고 김부선 씨의 미래 의혹 관련도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김어준 씨가 조사를 받았었죠. 조사 끝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단순한 분류 문제를 넘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 성남 사는 남자에 대해서는 밝히셨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고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는데 일단 취재기자에 따르면 한 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보통 저희는 이제 밤늦게 나가는 모습이 사실 익숙하거든요. 5시간이면 좀 적은 편 아닌가요? 근데 참고인 조사잖아요. 네. 참고인 네네. 조사하고 이게 이제 명예훼손, 그 당시 인터뷰, 2010년도에 한 인터뷰를 기초해서 하는 수사기 때문에 5시간만 하더라도 많은 질문을 받았을 그래요? 것이라고 충분히 네. 추정이 되는데요. 이 지금 김어준 씨가 나오게 된 연유는 그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실명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네. 이재명 지사라는 걸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그 대상이 이재명 지사였는지 네. 인터뷰에 나가지 않은 구체적인 다른 정황에 대해서 들었거나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았을지 이런 것들을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밝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인터뷰 이외에도 뭐 주진우 씨라든가 평소에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들었고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네. 이제 어제 김어준 씨가 그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이 됐는데 오늘은 오후 2시에 주진우 기자가 참고인으로 또 조사를 받는다고 네. 하는데 그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김부선 씨의 녹취록 문제라든지 김부선 씨가 주장하고 또 공지영 작가가 주장하는 내용은 주진우 기자가 일정 부분 사과문도 어떤 형태로 하라고 뭐 이렇게 조언을 했고 또 이재명 지사 측이 유리하게 어떤 형태의 뭐 조언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불륜 관계가 사실이냐 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진우 기자가 그걸 알고 있었는지 또 주진우 기자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부선 씨 입장에서 도와주는 척 하면서 이재명 지금 이제 도지사를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조사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녹취록도 있었고 공지영 씨가 진술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지영 씨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진술한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 같아요. 실제 전화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기자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김부선 씨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걸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지. 뭐 이재명 도지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인으로 지금 부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피의자가 아니어서 물론 신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진우 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은 몰랐다. 다만 김부선 씨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 사건이 논란이 됐을 때 김부선 씨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좀 덮고 가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진우 기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무슨 결과가 나올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그 주진우 기자로 추정되는 그 녹취록을 보면 그 남성이 조언하는 내용과 그리고 김부선 씨가 그 실제 SNS에 올린 사과문의 내용이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그러면 주진우 기자 어떤 태도로 경찰 조사에 임하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과문을 조언해준 사람이 녹취록 속 남성이 당신이 맞느냐 이 조사부터 아무래도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녹취록 녹음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인하기는 어렵죠. 부인하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그럼 이렇게 남의 일이잖아요. 제3자의 입장에서 왜 일에 이렇게 깊숙이 관여하게 되어 있는지 그 경위를 처음부터 이제 따져보게 될 것인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부선 씨가 소송한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는 뭐냐면 이 이재명 지사 측이랑도 연락을 해서 이 상황을 조율하려고 했었다. 그러면 어느 누구와 어떤 말을 했는지 왜 이 일에 관여하게 됐는지 그 당시에 무슨 말이 오갔기 때문에 소송까지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런 SNS에 사과문을 올리는 것까지 돕게 됐는지를 일일이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면서 대상을 확정하면서 그 당시 무슨 말을 했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선 두 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녹취록도 있고 사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도 있고 공정 작가가 본인이 덮었다, 이를 덮었다, 굉장히 골치 아팠는데 덮었다. 이런 지금 참고인 진술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인지까지 다 확인하려면 앞서 그 4시간, 5시간과 거의 유사하거나 더 많은 시간 조사를 받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조사 받는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조사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세 번째 인물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입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비통한 표정으로 고 노회찬 의원 빈소를 어제 찾기도 했는데요. 영정을 본 뒤 오열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떤 심정이셨나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네. 삼가해 주십시오. 사양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굉장히 정말 이렇게 오열을 하고 이제 취재진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좀 어떤 관계였던 건가요? 왜냐면요, 이분이 그 청와대 들어가기 전까지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공동 후원회장으로 인연을 맺었었고요. 또 3.1절, 그러니까 노 의원이 감옥에 간 적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3.1절 특별 사면도 요청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하고는 아주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있었고 진보 정치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의원은 또 조국 민정수석이 진보 정치의 어떤 그 외곽에서 물론 정치권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글을 통해서나 아니면 강연을 통해서나 진보 정치의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를 계속 전파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이 이념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 수석이 이제 2002년 총선 때부터 계속 노회찬 의원을 후원하고 또 지지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주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아마 동지적 관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동지적 관계가 있어서 아마 그래서 슬픔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저기 와서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노회찬 의원과 조국 민정수석이 그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왔나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조국 수석과 고 노회찬 의원 뭐 서로 같이 뭐 토크 콘서트도 하고 함께 있는 모습이 아무래도 많았는데요. 그 과거 모습도 지금 굉장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당시 모습입니다. 노 대표님이야말로 진짜 미남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노 대표님 보고 그 노안이다, 뭐 손석희와 비교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노 대표님을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사나이다, 진짜 멋진 상남자다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TV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들으면서 우리나라 TV 방송에 진짜 문제가 많구나. 네, 영상만 봐도 그 두 분 얼마나 친하신지 그리고 저렇게 함께 웃음 짓던 그러한 때를 그리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조국 수석만 아니라요. 어제 장례식장을 찾은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같이 우리 잘 모시기 바랍니다. 개헌 문건과 이래서 지금은 뭐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네요. 근데 보니까 경기고 동기라는데 저는 사실 두 분이 뭔가 걸어온 길이 굉장히 달라서 동기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거죠. 네. 그 고등학교 동창으로는 이종걸 의원하고 고 노회찬 전 의원도 있는데 두 학생은 뭐 유신 반대 운동도 하고요. 네. 그리고 민청학년 사건 있을 때는 수업을 거부하기도 하고 이런 행보를 보였다고 한다면 황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공부 열심히 하고 오히려 나중에 검사가 돼서 공안통 검사가 되고요. 사실은 두 분 사이는 악연도 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수사 재판을 받는데 그 수사를 총괄했던 사람이 사실 황 전 총리였거든요. 서울지검 2차장의 직에 있었는데 그런 경위도 있었고요. 일단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박근혜 그 정권에서의 그 최순실 문제로도 좀 언쟁이 붙은 적이 있었죠. 그때 대한민국의 실세 총리가 있다면 최순실이다. 나머지는 다 껍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적을 했더니 황 전 총리는 속단할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대받아치기도 했고요. 그 노회찬 의원이 지단이다. 뒤늦게 저도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좀 설전을 보이는 모습도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지만 서로 다른 길을 엇갈리게 가긴 했지만 이렇게 또 장례식장에서 마주하다 보니 많이 좀 애석한 감정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이제 그 빈소를 찾았는데 그 영화배우 박중훈 씨도 굉장히 노회찬 의원의 별세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박중훈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금희 아나운서라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아나운서 지금 이제 프리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이 아침마당을 아주 오랫동안 진행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 아침마당에 이 두 분, 그러니까 박중훈 씨하고 노회찬 의원이 각각 따로따로 출연을 하셨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출연을 하면서 노회찬 의원, 뭐 박중훈 씨는 노 의원 소개해달라고 이금희 아나운서에 부탁을 했고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제 노회찬 의원한테 의견을 묻고 두 분을 소개시켜줬나 봐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친해지기 시작해서 실제로 노회찬 의원이 그 노원에서 출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선거운동을 같이 할 정도로
그렇게 친분을 쌓았고 이렇게 오며 가며 같이 술잔도 기울이고 이래서 아주 친한 사이가 됐다고 그래요. 박중훈 씨가 박중훈 씨가 이제 노회찬을 형님으로 부르고 노회찬으로는 박중훈 씨를 아우로 부르고 이러면서 인간적 친밀감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제가 볼 때 노회찬 의원을 만나서 누구라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소탈한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전혀 무슨 권위적이지도 않고요. 그분의 구두를 보면 알잖아요. 최근에 구두가 공개가 됐는데 주름살 엄청 잡힌 그 구두를 보면서 이 구민들과 함께하고 지역민들과 함께하고 소탈하게 누구와도 대화하고 술잔도 기울이고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박중훈 씨가 그런 모습에 노회찬 의원을 좋아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친분이 지속해서 지금까지 와서 아마 박중훈 씨도 상당한 슬픔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교수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박중훈 씨가 고 노회찬 의원의 서울 노원병 선거를 지원하기도 했는데 당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보통 사람들이 그릇의 크기는 사람의 크기는 왜 잘 될 때보다는 위기 때 훨씬 더 가늠을 할 수 있잖아요. 노회찬 형님이 지난 17, 18대 때 아깝게 국회의원 선거를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보여준 그분의 그 행동들은 정말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그 기본 마음을 평정심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사는 동안 항상 노원구 국민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 생각하는 정치인의 참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너무나 감동스럽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박중훈 씨도 찾았네요. 지금 저희 취재 기자에 따르면 어제 장례식 자정까지 9,100명이 왔다고 하고요. 뭐 손편지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홈페이지에 추모 메시지가 1,600페이지가 지금 달렸다고 합니다. 지금 뭐 손편지에도 굉장히 뭐 진작 후원을 제대로 할 걸, 뭐 무거운 짐 짊어지게 해서 미안해요 같이 아무래도 특검 수사를 받는다는 모습, 그 금품 부분은 조금은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우리 정치사에 남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저렇게 그리워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인생을 돌아보면 이 참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가고자 노력했던 모습, 그리고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 편에 서려고 했던 모습들, 본인이 용접공으로 위장 취업하면서 노동계 운동을 하면서 정말 어렵게 또 정치 생활을 이어갔고 구속이 되고 여러 가지 경위들을 보면 특히 이제 마지막 선택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을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과오를 인정하는 모습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감동을 받고 응원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 삶을 보시면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작에 후회할 걸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떠나가는 정치인 그리고 진보 정당의 대표 주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애석하고 안타까워하고 뭐 큰 별이 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요. 많은 시민들, 뭐 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폭염 속에서도 지금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저렇게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아이들도 와서 이렇게 조문을 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정말 힘들고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항상 섰잖아요. 본인이 대학 졸업 후에 영접공으로 입사를 해서 노동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노동자들의 편에서 얘기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치인의 어떤 참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편지 그리고 3,000명, 9,000명까지 이렇게 댓글을 다는 이런 행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남은 좋은 교훈은 남기되 어쨌든 정치권이 안 좋은 그러한 패습은 좀 뿌리 뽑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333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대구 서구의 평리 내거리도로 움푹 패인 곳에서 폭포처럼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물이 도보까지 흘러넘쳐 물바다가 되는데요. 상수도 배관이 파손돼 지름 4m 크기의 싱크홀이 생긴 겁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일대 물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당국은 보수 작업에 나서는 가운데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강릉시의 한 주택, 까만색 병아리 한 마리가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어디 갔을까요? 바로 병아리를 부화시킨 건 폭염이었습니다. 이 기록적인 폭염에 베란다에 두었던 달걀 13개 중 1개가 부화한 겁니다.
적정 부하 온도인 35도 이상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진풍경이 벌어진 건데요. 이름은 깜순이로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의 한 주택,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창 사이로 어린 남매를 부둥켜 안은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4살 배기 딸과 생후 11개월 아들을 건네는 남성. 아내까지 탈출한 뒤에야 빠져나왔습니다. 아버님이 창문 바깥으로 얼굴을 이렇게 내밀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는 중으로. 이 남성만 2도 화상을 입었을 뿐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가정을 지킨 30대 가장의 부성이었습니다. 외국인 손님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아온 콜밴 기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무려 186만 원, 이 정상 요금의 10배씩 받은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총 704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 뒤늦게 카드 청구서를 본 관광객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6억 원대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한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한진그룹 총수 가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었던 패션 사업을 정리합니다. 당분간 백악관 보좌관 업무에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월세나 전세를 놓아보는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공제 혜택을 많이 주는데요.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벌면 세금이 사업자는 19만 원, 미등록 집주인은 112만 원 정도입니다. 이 영세 임대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55세 이상 고령층은 가장 오래 일한 직장에서 평균 15년 정도 일하고 49세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연금 소득이 전혀 없어서 노후 대비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또 은퇴 연령이 지난 65세 이상 10명 가운데 4명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배달과 서빙 같은 단순 노무에 종사했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